한 나라의 가계 자산 10 중 6이 단 하나의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부동산이죠. 그런데 왜 지금 그 단단한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2025년 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찍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은 서울 아파트 수천 채 값을 넘어섰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금융자산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의 구조와 신호,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자산 구조는 오랫동안 하나의 공식을 따라왔습니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묻고 그 위에 올라앉아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 가계 순자산의 10 중 6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주식과 펀드 같은 금융자산은 10 중 3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죠.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정확히 뒤집힌 그림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압축 성장기, 정부는 주택 공급을 경기 부양의 지렛대로 삼았죠. 아파트 분양권은 곧 로또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세습되는 자산이 됐습니다. 부모 세대가 강남에서, 목동에서, 분당에서 경험한 성공 신화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의 공리로 전해졌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리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땅값이 오르려면 그 땅을 살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하니까요.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한 가구당 1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지만 그 수도권마저 고령화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죠. 재건축 조합 총회의 화두도 바뀌었습니다. 언제 착공하느냐에서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로 그 사이 다른 곳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2024년 말부터 코스피 지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대장주가 움직이자 관련 장비주와 소재주가 따라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도 달라졌죠.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대신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자금을 분산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겁니다. 콘크리트에 묶인 돈이 흐르는 돈으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지형을 떠올려 봅시다. 북쪽으로 북한산, 동쪽으로 아차산, 남쪽으로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죠. 한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강남과 강북을 나눕니다. 이 좁은 분지 안에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으니 땅이 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사정은 비슷하죠. 경부선과 경인선을 축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이 축을 따라 아파트값이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지형적 제약 위에 제도가 얹혔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을 막았고 용적률 규제는 고밀도 개발을 제한했죠. 공급은 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희소재가 됐고 희소재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대출 규제 같은 정책들이 번갈아 등장했지만 규제가 강해질수록 풍선 효과로 다른 곳의 가격이 튀어오르는 패턴이 반복됐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전세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죠. 세입자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구조.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거액을 빌리는 셈이고 이 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레버리지에 레버리지가 겹쳐지면서 시장은 팽창했고 그만큼 리스크도 쌓여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인구 증가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전세금이 돌아가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늘지만 총 인구는 정체 상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미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서울 외곽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2024년 가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한 거죠. 글로벌 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찾아 움직였고 그 시선이 향한 곳 중 하나가 한국 반도체였습니다.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 칩의 가치가 치솟았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바로 그 칩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코스피는 고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죠.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수조 원을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사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포에 휩쓸려 함께 팔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던 겁니다. 개인들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비중 조절, 즉 글로벌 펀드의 기계적인 리밸런싱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투자 리터러시의 향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죠. 개별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산업 전체에 베팅하는 ETF 투자가 늘어난 것도 그 증거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ETF 규모는 웬만한 중소기업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중 7에 가깝습니다. 사보빌, K 같은 연금제도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구조죠. 한국은 아직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방향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일 자산에 올인했던 세대가 지나가고 분산 투자의 개념을 체화한 세대가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중이니까요. 엔비디아의 2024 회계연도 매출은 웬만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기업 중 최상위권에 올라섰죠. 그런데 엔비디아 혼자서 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지만 생산은 TSMC가,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의 온기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유죠. 삼성전자 주가는 2025년 초 20회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월마트를 제치고 12번째 자리에 올랐죠. SK 하이닉스 역시 HBM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 지수 전체가 출렁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수혜는 배장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온기가 퍼져나갔죠. 파운드리 공정에 필요한 식각 장비, 패키징에 쓰이는 본딩 와이어, 테스트 장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AI 밸류 체인이라 부르며 관련 종목을 담은 ETF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뚜렷한 업종이죠. 지금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연산까지 연산 수요가 폭발하는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 흐름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은 이상 증시의 체질도 함께 바뀌는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 시대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가능이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2024년 하반기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갭투자의 수익 구조가 흔들렸고 역전세 우려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끼고 여러 채를 굴리던 다주택자들, 영끌로 첫 집을 산 젊은 부부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시작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균열은 심리적 차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라는 공식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집 한 채에 전 재산을 묶어두면 정작 노후의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연금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심리적 저항이 큽니다.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비용은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부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비용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부동산이 부의 사다리였던 시대가 저물고 부동산이 삶의 발목을 잡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의 199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던 시절, 그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죠.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는 반면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가 건재하고 반도체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있으니까요. 미국과 비교하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 가계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과 펀드에 배분하고 있죠. 연금 제도가 자연스럽게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는 구조 덕분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방향은 점점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투자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증시로 유입되는 장기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죠. 핵심은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은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거래 비용도 큽니다. 반면 주식은 클릭 한 번에 현금화가 가능하죠.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 아파트 한 채를 쪼개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 포트폴리오는 필요한 만큼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의 유동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주식시장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하죠. 그러나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이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부르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개미, 그것도 기관과 외국인에게 털리는 존재라는 뉘앙스가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 개미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전략이 정교해지면서 개인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ETF 투자의 확산입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산업이나 지수 전체에 베팅하는 방식이죠. S&P 500을 추종하는 ETF, 반도체 밸류체인을 담은 ETF, 배당주 중심의 ETF까지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복잡한 종목 분석 없이도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의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 초 기준 증권사에 맡겨진 대기자금은 서울 핵심지 아파트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죠. 이 돈은 아직 주식을 사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자금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들어갈 준비가 된 예비 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도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불패를 경험한 5060 세대와 달리 3040세대는 집값 폭등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는 조언은 설득력이 약해졌죠. 대신 연금 계좌를 활용한 장기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6300이라는 숫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시장에 늦게 들어가서 물릴까봐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숫자는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개인 투자자의 역량이 바뀐 결과물이니까요.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죠. 물론 대외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환율 변동성 같은 요소들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증시의 저평가 논란은 점점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산의 체급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아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콘크리트에 묶인 돈과 시장에서 일하는 돈의 비율을 재점검하라는 뜻이죠.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라면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고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편중이 심화된 상태에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자산 가치의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죠. 지금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시간입니다. 열린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의 자산은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깔고 앉은 채로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